중국은 몇 년을 놓고 보겠어요? 우리 김 박사님 생각에 중국은 저 친구들은 몇 년을 놓고 세상을 읽어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길지 않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100년으로 놓고 본다는 거죠. 예. 홍콩 99년 기다렸다가 100년째 돌려받았고요. 마카오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이 시진핑이가 중국몽 2050년에 미국을 뛰어넘겠다 그랬잖아요. 예. 중국이 공산화된 해가 1949년 10월 1일이에요. 건국절. 공산당을 만든 게 1921년이에요. 네. 그 100년이 지났으니까 2021년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몽을 한번 이야기를 옛날 거를 다 끄집어내 보세요. 2025년 제조업 능가하겠다. 2050년 미국을 제끼겠다. 몇 년이에요? 자, 100년 단위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100년을 놓고 보는. 근데 그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찝쩍찝쩍거린다는 거예요. 네. 쑤셔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면 거기다가 맹폭하겠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축통화 문제도 찝쩍거리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 OS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쓸 거냐, 애플 폰을 쓸 거냐의 그 차이인데 네. 중국 OS 시스템으로 글로벌 경제를 이끌려고 하면 자기의 철학과 사상과 논리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공자학원 만들어서 세계에 뿌리는데 이건 첩보 활동하고 있어요. 공자학원의 사상, 공자의 사상을 놓고 보면 사회주의 사상과 접목되는 부분이 많아요. 백성들을 위하라는데 뭐. 근데 공산당이 백성들을 위하던가요? 사회주의가 백성들을 위하나요? 공산당원을 위한 거고 일당 1인 독재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해요. 따라서 중국은 전 세계의 지배국가가 될 수가 없다. 그거는 뭐 제가 어떤 욕을 먹어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인간의 본능은 탐욕과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뭔가 한 가닥 하겠다는 사람들이 태어났고 경쟁에서 치여서 실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올라가거나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뚝이 딱 가로막히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 그 싸움을 하지만 계속 할 거다. 내가 물방울 한 방울로 100년을 떨어뜨리면 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 경제의 위기는 왜 자꾸 제가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1983년도에 우리가 반도체를 시작했거든요. 네. 1990년에 PC 시대가 열려요. 그럼으로써 반도체가 팔리기 시작을 해요. 7년 동안은 엄청난 투자와 손실이 불가피했던 시대였어요. 네. 배터리 몇 년 연구했다 그러죠. 지금 요즘 배터리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야 우리 배터리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분야라 그러면서 20년 30년 전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요. 20, 30년 전부터. 그러면 지금 빛을 본 거예요. 배터리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서 사람이 보낸 우주선이 화성에 앉아서 착륙을 해서 그 다음부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하는 건 누가 찍어요? 로봇이 찍죠. 로봇이 있죠. 예. 로봇은 무슨 동력으로 가요?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죠. 네. 그러면 태양광 에너지를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 배터리를 장착했겠죠. 예. 그 기술은 그러면 누가 더 오래 가지고 개발했을까요? 그럼 당연히 미국, 소련, 중국이죠. 왜? 아니 저 달나라 뒷면 안 보이는 모습에 우주선 보내가지고 달 뒷면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최근에 탐사한 게 중국이고 미국과 소련이 구소련이 우주전쟁을 경쟁을 할 때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보냈는 게 소련이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로봇 기술과 배터리 기술 같은 태양광 기술은 이미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20, 30년 전부터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막 개발했으니까 대한민국 배터리 기술 세계 최고 기술이고 아무나 못 따라한다. 못 따라하는 부분도 있겠죠. 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베이스가 약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거꾸로 질문을 드려서 예. 2024년부터 대한민국이 이건 쉬운 질문부터 드릴게요. 트럼프가 만약에 배터리를 갖다가 죽이는 정책을 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번에 7,700억 혜택 받다 그러나요? 네. 배터리 보조금으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힘들어지죠. 힘들죠. 그렇죠. SDI는 어떻게 되고 힘들어지죠. SKO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요 두 개만 합쳐도 적어도 2조 넘는 돈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혜택 네. 받는 게.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도 하나 존재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업으로서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행사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기술로서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놓고 보면 기술이 뭐 있어요? 이 말씀해 주세요. 자, 4차 산업 꼽을게요. 로봇, 드론, 바이오, 우주항공, 비메모리 반도체, 이 정도만 합시다. AI, 양자 컴퓨팅 뭐 등등 많은데 네. 이 모든 뭐 김 박사님도 어디 강의 가시면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고 막 이야기하셨을 거야. 어느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없잖아요. 선도적으로는 아니 없다고 선도적이 아니라 후도적이라도 어떤 뭐 기술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 박사님 강연을 많이 다니시고 네. 많은 기업들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름이 예. 그 기업들을 가서 보시면 아, 이 기업은 로봇 산업에서는 그래도 세계에서 원청은 아니지만 제일 하층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정도의 4차 산업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양자 컴퓨팅, AI, 비메모리 이런 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한번 알려 주세요. 있나요? 없죠. 없죠. 예. 근데 이걸 하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이런 기술들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공위성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이 인공위성 몇 개 쏘아 올리는지 모르지만 5개 쏘아 올렸다고 쳐요. 에론 머스크가 몇 개 쏘아 올린대요? 4,600개. 그럼 얘하고 게임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아,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디지털 사회라고 하는 게 스타트렉 1968년도 TV 영화 시리즈로 나온 스타트렉과 같은 세상이 전개될 건데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었지? 반도체도 10년 걸렸어. 뻥 터뜨리는데. 원자력 발전소? 글쎄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네.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콜럼버스 보고 야 달걀 세워봐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달걀을 딱 가지고 끝을 톡 건드리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고속도로 깔고 쉽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경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 경쟁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치면 미국과 경쟁할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기술도 많이 갖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과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연봉의 몇백 배 되는 돈을 가지고 삼성의 1공정부터 8공정까지 반도체 기술을 다 넘겨주는 스파이도 존재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위기의식을 안 느낀다면 뭘 느껴야 되죠?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곽 박사님이 확실히 진행자로서의 매력보다 이 코멘테이터로서의 네. 매력이 훨씬 아니 그거는 그거는 제가 오히려 중요한 게 박사님 아니고 진행하는 방송에 제가 출연하는 방식으로 근래 몇 번 뵀었지만 그 코멘테이터로서의 그 평론과 평가와 전망 이게 너무 좋고요.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냥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경제 위기,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라는 단어에 부합하는 경제인가 아닌가를 놓고 보는 거고요. 저는 지금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피크 코리아처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침체 국면으로 빠져서 0%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국면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쯤이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특히 뭐 한 10월, 11월쯤에 R&D 예산을 줄이는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이건 옳지 않다라고 의견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안 갖고 내리는 의사결정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 혹은 위기의식 이 개념하고 경제 위기로 정의하는 그 단어하고 좀 구별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니요. 예. 자, 네. 아니요 하는 거 아니라 네. 제가 조금 끼어들게요. 예.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자가 붙은 거는요. 네. 이렇게 저는 봐요.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물리학 이런 학자가 붙은 거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틀립니다. 자연과학은 인풋이 있으면 바로 아웃풋이 바로바로 나와요. 사회과학은 인풋 집어넣으면 원 제너레이션 또는 투 제너레이션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학이라는 걸 붙으면 어떻게 하느냐. 과거 데이터를 쭉 모아요. 아시다시피 시계열 자료, 패널 자료, 데이터를 쫙 모아서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막 미적분해가 계산해내는 사람도 존재를 하고 네네. 또 이 경험론적으로 임피리컬 리서치를 해서 학문적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결과는
학자가 붙으면 전부 확률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예측하고 또 연구 결과를 자기가 분석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는 거니까 네. 그러면 위기다, 위기 아니다. 그러니까 뭐 위기니 위기 아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다. 네. 하늘에다가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얘가 궤도 안에 들어와야 내가 계속 전파를 잡고 얘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놈이 제대로 궤도에 진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궤도 진입 안 하고 지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위성하고 부딪힐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위기 기회라고 하는 그 상대성 논리에 딱 의하면 위기예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위기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확률적으로 딱 계산해서 네. 몇 %의 확률로 이거는 경제 위기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경제적으로 제가 지금 방금 네.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네. 거는 파도라고 하면 바닷물이라고 하면 얘는 수증기도 됐다가 다시 물로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변화를 많이 하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냐 위기 아니냐 이 문제는 우리 김 박사님이 물으신 제가 의도도 알아요. 근데 그 의도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경제학적으로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네. 경제적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네. 경제 이야기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풀려 그러면 여러분들 글쎄요, 뭐 데이터 모집에서부터 시계열 분석해서 여러분 아노바 뭐 저기 사스, 가우스 이런 막 컴퓨터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이야기 다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 결론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철저한 위기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네.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네. 왜? 미국은요, 팬데믹 사태 이후에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연구 결과 청소년들, 5세에서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조사를 하니 네. 부엌에서 칼을 들고 엄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하는 상황까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회가 다양해지면, 다양화되면 다양화된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양화된 이야기가 하나의 일관된 줄거리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해석이 되고 정치적으로 반영이 되고 사회적으로 분석이 되고 해서 한 국가에 형성된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지표가 보여야 돼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경제는 경제대로 따로 노는 듯한데 정치가 들어와서 맨날 두들겨 패고 앉았고 네. 아니 우리 김 박사님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 그냥 경제하는 사람으로 네. 질문을 드릴게. 대통령이 부산 깡통시장 가서 예. 재벌분들 2세들 세워가지고 같이 떡볶이 오뎅 드시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여주기식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표를 의식한 행동이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이 대한민국 시장은 자유시장 체제가 아닌 거예요. 정부 주도의 시장 체제인 거예요. 아, 그 대기업 오너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때 국제상사가 부도났잖아요. 그 배경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뭐 그 디테일한 거를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경제는 경제다워야 되고 정치는 정치다워야 되고 사회는 사회다워야 되고 교육은 교육다워야 돼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각각 독립된 영역을 구축해서 나가지만 이것이 한 줄로 딱 꿰었을 때는 그 구멍들이 존재해서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교육 시스템이 AI와 코딩 교육이 되어서 미래 대한민국은 로봇 산업과 무인 자동차의 컨텐츠 산업에 어떤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기업 투자는 어느 정도로 R&D로 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R&D. 우리가 삼성전자 R&D가 세계 기업 중에서 3위다 5위다라고 하는 건 듣지만 이게 스마트폰 개발에 들어가는 R&D인지 아니면 새로운 무인 자동차 시대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컨텐츠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내용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모르잖아요. 벌크만.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한 경제가 되려면 예. 이제는 조금 더 내놓을 때가 됐다. 서로가 서로에게 좀 솔직할 때가 됐다. 그래서 네. 정치는 정치답게 예.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가는 방향을 정부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리더의 직관과 비전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은
이제 우주 전쟁, 우주 시대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때다. 대통령 말씀 이 한마디면 우주에 필요한 모든 자연과학, 사회과학 학문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 정부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럼 정부의 예산 편성에 교육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사회와 심리적으로 이제는 사회학적으로 만약에 우주 시대가 되면은 어떤 사회의 구성이 적정 구성이 되겠느냐, 이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느냐,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100명 정도가 운집하는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더라라는 연구가 또 나와야 되겠죠. 갇힌 공간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60년 내지 70년 해방 이후의 경제 개발 도상 기간 동안에 가져왔느냐?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네.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짧은 기간에 경제적 성장도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건가가 경제라고 하는 파도를 딱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보여야 돼요. 근데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위기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괜히 재벌들 이렇게 깡통 시장에서 보인 말씀을 갖고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그 모습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경제를 예측하고 공부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강합니다. 네.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했네요.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위기의식 갖고 위기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의 100%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기를 뭐 정부는 그러니까 오늘 어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고민을 그럼요. 해야 된다. 항상 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면에서 미래가 없는 미래를 그리는 대응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100% 궁금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받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중국 경제가 현재 휘청거리잖아요. 여기서도 책에서도 휘청거리는 중국 경제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중국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굶고 있다, 뭐 이런 종류의 표현들까지 해주셨는데 중국 경제가 뭐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가끔은 독자분들이 한국 경제를 걱정해라 이러시는데 한국 경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논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중국 경제. 중국은요. 이제 전문가분들 중에 두 부류가 계세요. 네. 하나는 저처럼 먹물쟁이 맨날 책상에 앉아갖고 뭐 책이나 읽고 이렇게 뭐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막 중국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중국 현장을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두 분 다 견해가 틀려요. 물론 같은 부분도 있는데 같은 부분은 뭐냐 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근데 틀린 점은 극복할 수 있다, 극복이 안 된다. 이 두 가지 결론이 틀려요. 네. 그러면 제가 느끼는 중국발 경제 위기의 그 가능성, 확률은 좀 높은 쪽으로 봐요. 왜? 인류 역사상 맥킨지가 2008년도에 낸 보고서를 보시면 그때 서프라임 위기잖아요. 네.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수정주의 경제라고 치면 아직까지 우리가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15번의 대불황과 대공황이 발생했고 11번이 전쟁으로 해결이 되었고 10번이 부동산 시장의 버블로 야기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LGFB인가요?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의 어떤 그림자 금융의 문제, 공산당과 지방행정 간의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연내관으로 남아있다. 이게 터질 것인가 안 터질 것인가를 놓고 중국은 중국이니까 14억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지구 속의 지구다라고 보면 문제 없죠 뭐. 이게 근데 지구 속의 지구인데 얘들도 어차피 수정 자본주의니까 결국 문제는 터지더라. 과거 역사에. 그럼 터지겠죠. 네. 그러면 안 터질 경우 어떻게 될 것이고 터질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나눠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의 시나리오를 제가 여기서 적어놨는데 저는 현장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중국이 재채기 내지 딱국질은 한번 크게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도 이제 파트 3 부분에서
한국 경제 시나리오를 좀 제시해 주셨고 1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 1시간 동안 이제 나누면서 얘기했던 몇 가지 그 시나리오를 구분하는 것들이 있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안 한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이제 시나리오를 가정해 가지고 12가지를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그 시나리오는 뭐 여러분이 읽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마지막 끝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한국 경제가 위기의식을 갖는다까지는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그래도 우리 교수님께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말씀해 어떤 방송에 나가서 네. 항상 끝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네. 대응책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일부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문제점만 지적하지 말고 대응책을 내놔라 이러세요.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대응책 같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시간이 흐른다는 속에는 사회적으로 암묵적,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많고 수많은 토론과 논쟁 끝에 나타나야 될 결론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직관과 비전입니다. 결국 리더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그 정책이 성공적인 과시와의 그 윤곽을 드러내기까지는 경제정책은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못 기다리기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의 CEO들도 자기가 대표이사를 임명을 받으면 대기업군에 있으면 그 5년 조용히 잘 지내다가 연봉 수십억 정도 받고 잘 지내다가 물러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이게 본질입니다. 바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국가치고 경제치고 사회치고 제대로 된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 속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왜 에론 머스크가 수십조에 달하는 돈을 들여가면서 달나라의 화성에 쏘아 올리는 그 로켓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고 나사까지 투자를 할까요? 실패한 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성공을 너무나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해시키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보고 만약에 대응책을 물으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출연료도 안 주면서 출연료 15만 원, 20만 원 주면서 저한테 대한민국 살리는 걸 물어보시냐. 그런 비양심적인 자세로 어떻게 나라 경제를 이야기하냐.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다 뻥이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국민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보릿고개 한번 넘겨보세요. 라고 하는 하나의 공감대,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이게 정치적으로 필요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끄집어내야 되고요. 가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정도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정부와 기업을 믿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을,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응책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그거를 이 방송에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마지막 말씀이 대응책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무형적이고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인 건 좀 틀리니까.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는 줄 모르거나 그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고, 그 문제를 알아가는 것,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로 아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대응책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적해 주신 이 문제점들 우리가 좀 제대로 묵상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할 테니까 다양한 각자의 자리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요. 무슨 말씀을요. 그 항상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나면 쓸데없는 이야기 또 했다.
그냥 다음부터는 또 방송 요청이 오면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매번 제가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개 아는 걸 가지고 마치 세상을 아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새치 혓바닥 끝으로 지은 죄가 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철 스님 말씀으로 제 끝인사 대신할게요. 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 제가 감히 그분의 그 어른의 말씀을 좀 빌렸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토론 너무 즐거웠고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